긴급 속보입니다. 지난 387년간 세계 최고의 지성과 시스템을 자랑해온 하버드 대학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던 졸업식장이 통제 불능의 재난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섭씨 39도의 기록적인 폭염이었죠. 미래의 대통령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의 엘리트들은 생존 본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 당국도, 현장의 그 어떤 리더도 이 아수라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이미,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속도 너무 메스꺼워.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붕괴된 바로 그곳에서 질서를 되찾은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스템이 가장 먼저 외면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훗날 그를 영웅이라 부를 겁니다. 가장 위대한 강의는 하버드의 강의실이 아닌 바로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도대체 그날 이름조차 없던 한 청년의 얼음물 한 병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된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정점이 될 것이라 믿었던 하버드 졸업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시몽색의 졸업가운은 지난 4년간의 땀과 노력을 증명하는 영광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영광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뜨거웠습니다. 6월의 케임브리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섭씨 39도를 가리키는 기록적인 폭염이 캠퍼스 전체를 거대한 오븐처럼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투명한 아지랑이가 눈앞의 풍경을 어지럽게 왜곡시켰고, 공기 중에는 잔디 마르는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시들기 시작한 축하 꽃다발의 향기가 뒤섞여 숨막히는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 모두의 얼굴은 기대감보다는 고통스러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억지로 짓는 미소 밑으로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다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얼굴에 그늘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저희는 무대 리허설을 위해 기나긴 줄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작은 생수병은 이미 30분 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이제 주변에는 빈 플라스틱 병들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태양을 피할 그늘 한 조각이 그 어떤 학위나 명예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 애비가 나지막한 신음을 뱉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애비의 얼굴은 의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창백함을 띠고 있었죠. 이마에는 식은 땀인지 더워서 흘리는 땀인지 모를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에이미,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속도 너무 메스꺼워. 애비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애비는 입술을 잘게 떨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더위 먹은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였죠. 즐거워야 할 졸업식의 배경음악처럼 들리던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간 멀어지면서 제 귓가에는 이명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애비는 쓰러질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 한복판에서요. 불길한 예감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오싹하게 번졌습니다.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저는 애비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애비, 괜찮아.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든 물을 구해올게.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인파를 해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기나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친구 애비를 뒤로하고 물을 찾아 헤매던 제 눈에 들어온 캠퍼스 중앙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학문과 낭만의 상징인 하버드 야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뉴스에서나 보던 재난 현장의 축소판 같았죠. 잘 가꿔진 잔디밭 곳곳에 학생들이 탈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몇몇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교직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녔지만 속수무책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캠퍼스 한쪽에 도착한 구급차는 경광등만 번쩍일 뿐 뒷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환자들로 가득 차 더는 누구도 태울 수 없다는 절망적인 표시였죠. 그 적막한 사이렌 불빛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끔찍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 한편에 따로 마련된 하얀색 대형 차량이 쳐진 VIP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케이터링 직원들이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쟁반에 받쳐 우아하게 서빙하고 있었고 거대한 냉풍기는 시원한 바람을 내뿜으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은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그 경계선 너머의 세상은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가족들이 있는 이쪽 구역은 마치 처음부터 버려진 섬처럼 완벽하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구조용으로 비치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파란색 얼음물통을 통째로 끌어안고 인파를 해치며 미친 듯이 달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마셔요. 도와주세요. 하는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나사가 툭 하고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졸업식이 왜 전쟁터 같지? 이 질문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한 지성과 이성을 배우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열기와 함께 지독한 무력감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친구 애비에게 물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도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증발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서 우리 세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균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좌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제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야의 한쪽 구석에서 주변의 소음과 완벽하게 분리된 듯한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디밭 한쪽에 탈진에 쓰러진 남학생 곁에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단정하게 걷어붙인 동양인 청년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듯 오직 눈앞의 학생에게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커다란 응급키트 가방이 활짝 열려 있었고 김이 서린 은색 보온병과 깨끗하게 접힌 하얀 수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건을 보온병의 얼음물에 적셔 학생의 이마와 목덜미, 그리고 손목 안쪽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응급키트에서 혈압계를 꺼내 학생의 팔에 감고 수치를 확인하더니 작은 손전등으로 눈동자의 동공 반응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때 교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에게 다급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죠. 실례합니다만 교직원이십니까? 아니면 의료팀 소속이신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에 청년은 쓰러진 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학생입니다. 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대답의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전문적인 모습과 침착한 태도에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주변에 멍하니 서 있던 몇몇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십거리를 찾는 호기심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증인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들처럼 그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응급처치를 하던 학생의 친구로 보이는 여학생이 울먹이며 달려와 고맙다고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규 씨 아니었으면 우리 잭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박진규. 혼돈과 소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 이름 석 자만이 제 귓가에 놀라울 만큼 선명하고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진규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새기고 있을 때 바로 제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버드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호 가문의 자제로 유명한 장일롱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VIP 구역에서 유유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죠. 그의 양손에는 차가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얼음물병 2개가 보란듯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VIP 구역에 있는 가족에게 다녀오는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어떤 동요나 걱정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일롱의 바로 앞에서 한 여학생이 비틀거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학생의 졸업가운은 땀으로 축축했고 얼굴은 거의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한데 그 물 딱 한 모금만이라도 줄 수 있을까? 나 지금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여학생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해서 듣는 제 가슴이 다 아릴 정도였습니다. 장일롱은 잠시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여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거야. 내 가족들을 위한 거라고. 그리곤 여학생이 잡았던 팔을 가차없이 뿌리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토록 비정하고 이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숨조차 쉴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진규가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진규는 쓰러질 듯 휘청이는 여학생을 재빨리 부축하여 근처 그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마시기 위해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그 물을 여학생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멀어져가는 장일롱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안타까워하는 듯한 연민의 빛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옷차림에 시원한 물병 2개를 들고 있던 장일롱.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빈곤해 보였습니다. 반면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자신의 유일한 물을 나누어준 박진규.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졸업생보다도 위대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가 무엇인지 본 것 같은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위나 집안, 부와 명성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내미는 손, 그 한 병의 얼음물이야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칼날 같은 부끄러움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나는 움직이지 못했을까? 친구 애비가 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갈 때, 나는 그저 당황하고 좌절하며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차이가 제 가슴을 너무나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흐르고 지연되었던 졸업식 행사가 겨우 재개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든 그늘을 찾아 자리에 주저앉아 지친 숨을 고르고 있었죠. 특히 오늘 졸업 연설자로 선정된 우수 학생들은 연단 뒤편에 특별히 마련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하얀색 냉방 텐트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일롱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언뜻 보이는 그의 모습은 조금 전의 소라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관리팀 직원들과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모습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이질적인 풍경이었죠. 하지만 박진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전체 수석 졸업생 중 한 명으로 잠시 후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냉방 텐트에서 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설자 대기석이 아닌 여전히 펄펄 끓는 아스팔트 운동장 안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잠시라도 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박진규는 여전히 한쪽 어깨에 응급키트를 맨 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는 없는지 살피며 사람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새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몸이 안 좋으면 그 동양인 학생을 찾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어린 아들을 안고 울먹이며 박진규에게 달려왔고 박진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박진규는 자신의 이마를 닦던 수건을 깨끗한 물에 다시 적셔 건네고는 직접 그늘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의료진도 안전요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받는 실질적인 구조 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제 시선과 모든 생각은 점점 더 박진규라는 한 사람에게로 강하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단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미래를 이야기할 장일롱. 그리고 무대 아래 가장 뜨겁고 낮은 곳에서 땀 흘리며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박진규. 과연 누가 진정한 리더일까요?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는 행동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하게 직감했습니다. 박진규는 그저 똑똑하고 선량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오랜 시간 다져진 단단한 신념과 내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저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규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온통 휘젓고 있을 무렵 저는 우연히 그늘 한쪽에서 잠시 쉬고 있던 교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운동장 저편에서 여전히 땀 흘리며 사람들을 돌보는 박진규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진규,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해. 자기 몸도 챙겨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로즈 장학생은 역시 다르긴 다른가 봐. 로즈 장학생인 것보다 더 대단한 건 그 친구가 DACA 수혜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서류 없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행정명령. 즉, 그는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버드에 오기 전까지 그는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학업과 인품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인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정한 신분, 수많은 차별과 편견의 벽,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왜,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저렇게까지 자신을 내던지며 헌신하는 거지? 제 머릿속은 온통 거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기 마련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진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었을 평범한 일상을 기꺼이 희생하며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하버드 졸업식에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박진규의 영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영상 속에서 박진규는 묵묵히 쓰러진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그 침착하고 이타적인 모습은 거친 화질을 뚫고 화면 너머로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넋을 잃고 몇 번이고 돌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착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놀랍도록 성숙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인간을 향해 진정한 의미의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나 부러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 인간의 영혼이 가진 무게, 앞에서 숙연해지는 듯한 깊고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졸업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더위와 혼란으로 지친 관중들의 인내심도 거의 바닥에 다다른 상태였죠.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장일롱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소라는 다른 세상의 일이었다는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졸업가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까지. 그는 막힘없는 발성과 화려하고 세련된 문장력으로 미래의 비전과 리더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무척이나 고급스러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의례적인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창함과 당당함에 감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박수 소리에는 영혼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동보다는 차가운 의무감에 가까운 공허한 소리의 울림이었죠. 제 옆에 앉은 한 학부모는 역시 장일롱 집안 아들이라 그런지 말을 참 잘하네라고 속삭였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실시간 반응 역시 냉정했습니다. 완벽한 연설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말의 성찬 속에서 그 어떤 진심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박진규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돌보던 그 모습 그대로 땀에 흠뻑 젖은 셔츠 차림으로 조금은 지친 기색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졸업 가운은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 끝으로 흘러내렸죠. 그는 장일롱처럼 세련되거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진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자 장내가 순간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소란스럽던 관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가 무대 아래 운동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입소문을 통해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던 그의 땀, 젖은 손이 이제는 연설문이 놓인 연단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그가 온몸으로 살아온 삶의 증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박진규의 연설은 이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인용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하는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 문장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졸업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지친 웅성거림과 부채질 소리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불안과 소외,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편견 속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꿈을 지켜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불을 켜고 낡은 책을 읽으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간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극적인 영화 시나리오와도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 가공된 서사가 아닌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가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진심이 뜨거운 공기를 가르고 장벽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일롱이 말했던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미래와 비전이 아닌 박진규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운동장에는 무겁고도 경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지루함이나 무관심의 침묵이 아닌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감동이 만들어낸 존중의 침묵이었죠. 연설의 마지막, 박진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우리 모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감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진심. 어린 질문이 끝나자마자 운동장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뜨거운 함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수만 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목청이 터져라, 심장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들려요. 당신 목소리가 들려요. 제 외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 파묻혀 흩어졌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단 위에 박진규와 제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분명히 닿았다는 것을요. 졸업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진규의 연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야말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의 풀버전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리트윗과 좋아요를 기록하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공유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아픈 과거 고백과 마지막에 울림 있는 질문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목소리다. 내 인생 최고의 연설이었다와 같은 찬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더욱 파급력 있는 비교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 2개의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장일롱의 유창하지만 공허한 연설과 박진규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연설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에게 진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사회적인 담론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인지, 화려한 언변과 진실된 행동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하버드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진짜 연설자는 과연 누구였나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으로 일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연설 스타일을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당일 무대 아래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었던 극명하게 상반된 행동까지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장일롱이 VIP 구역에서 얼음물을 독차지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일과 박진규가 땡볕 아래 운동장을 누비며 쓰러진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일이 구체적인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나란히 기재되었죠. 파장은 순식간에 교내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사에서 박진규에게 인터뷰 요청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 출신의 로즈 장학생이자 위기 상황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 이 미스터리한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여론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졸업식 현장의 생생한 목격자를 찾고 있었고, 제 친구 중 한 명이 박진규의 행동과 장일롱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으로 저를 추천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건의 증언자로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이제는 세상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만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첫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저는 방송국의 차가운 조명 아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베테랑 기자가 졸업식 날에 대해 묻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밤새 고민하며 준비했던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는 움직였고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의 인터뷰는 저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웅담을 미화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펄펄 끓는 열기 속에서 무력하게 방치되었던 학생들의 모습, 차갑게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던 장일롱의 표정,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말없이 다가가 상처를 보듬던 박진규의 침착한 행동까지. 저는 한 명의 나약한 방관자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의 인터뷰가 나간 후 논란의 중심에 선 장일롱은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온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박진규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아주 짧고 겸손하게만 응답했습니다. 그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연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대답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고 박진규에 대한 반응은 국가적인 칭찬과 존경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불에 기름을 붓듯 장일롱의 과거 행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네티즌들에 의해 발굴되었고 졸업식에서 얼음물을 독점하며 달려가던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재확산되며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내에 상주하던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박진규의 진정성이 주요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박진규의 행동과 연설이 결코 일회성 쇼가 아니라 그의 불안정한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층적인 분석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이어 들어오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며 제가 본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저를 찔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미,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졸업식의 소란과 언론의 열기가 조금씩 가라앉은 후 저는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록이 담긴 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박진규처럼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 혹은 장일롱처럼 내 안의 이기심에 굴복하여 타인의 고통을 차갑게 외면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쉽사리 그렇다고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졸업식 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식사가 끝난 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미, 진심이라는 건 말이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쥐어짜 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란다.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쌓여서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마치 예리한 칼처럼 제 가슴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저는 어땠는가? 좋은 성적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달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두었던 두꺼운 봉사활동 기록 파일을 꺼내보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백 시간에 달하는 봉사 시간과 화려한 활동 내역 그리고 기관장들의 추천서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서도 저의 진정한 마음을 찾아볼 수는 없었죠. 그것은 영혼 없는 스펙을 위한 기록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박진규의 존재는 마치 저의 모든 위선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대한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순수한 행동 하나하나가 저의 계산적인 선행과 나태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강의실에서 정의에 대해 열띠게 토론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하지만 정작 제 발밑에서 누군가 고통 속에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버리는 멈춰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이상 말로만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로 나의 신념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박진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인 칸에 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려왔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교나 미사여구를 모두 빼고 그저 담백하게 제가 본 것과 느낀 점, 그리고 그에게서 받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침착한 행동이 멈춰있던 저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의 진실된 연설이 제 삶의 방향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전미가 주목하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의 이메일 따위는 수많은 편지 속에 묻혀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 박진규의 이름으로 된 회신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답장은 무척 짧고 간결했지만 그 어떤 장문의 편지보다도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에이미 씨, 보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날 저도 무척 두려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혹시나 제 미숙한 판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제 연설에 가장 먼저 응답해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저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하려 애쓰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한 통의 이메일은 제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졸업식 날 현장에서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몇몇 동문들에게 연락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없을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창한 단체나 조직이 아닌
이름 없는 작은 봉사 동아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동아리였죠. 저는 직접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의 첫 모임을 알리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이 글을 보고 찾아올까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모임 날 약속 장소에는 저를 포함해 단 3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저의 첫걸음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주말 자원봉사자로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그곳을 찾아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서툰 숙제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눈을 맞춰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건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맑은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서툰 발음을 교정해주면서 저는 제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들에게 팝콘을 나누어 주며 하버드 졸업식 날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완벽한 옷을 입고 자기 것만 챙기던 장일롱과 땀에 젖은 채 자신의 마지막 물병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박진규 아저씨,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행동이 결국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아이들에게 누가 옳고 그르다고 섣불리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느꼈던 사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담담히 이야기했을 뿐이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가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7살짜리 꼬마 아이 마리아가 제게 다가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박진규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래요. 앞으로 놀이터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놀리지 않고 꼭 손을 잡아줄 거예요. 아이의 그 꾸밈 없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말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동하는 교육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00마디의 옳은 말과 가르침보다 진심이 담긴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시키는지를요. 박진규의 작은 실천은 졸업식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은 다시 저라는 한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작은 이야기가 눈앞에 이 어린아이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고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나의 진솔한 이야기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영웅의 서사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값진 제 인생 최고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박진규가 남긴 깊고 선명한 울림은 하버드 캠퍼스 전체를 서서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고심 끝에 그의 졸업 연설문을 공식적으로 교내 영상 교육 자료로 채택하여 모든 학생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서 그의 연설은 빠지지 않는 필수 시청각 자료가 되었죠. 그의 연설 마지막 문장, 진심은 살아남는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강력한 슬로건이자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은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며 격려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버드 전역에서 자발적인 봉사문화 캠페인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은 명문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팀을 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땀 흘리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한편 언론과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장일롱은 결국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극도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졸업식 날 고통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잘 다듬어진 사과문에서조차 계산된 의도를 읽어냈고 진심 어린 반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동이 조금씩 잦아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일이 희미해져 갈 무렵 저는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겼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화려한 사진도 없이 오직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된 한 문장이었죠. 그날 난 진심을 봤다. 이 문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인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거나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버드의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강렬했던 기억이 서서히 일상의 추억으로 변해갈 무렵 저는 졸업앨범 위원회에 아주 조심스럽게 장문의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이미 편집이 거의 완료된 졸업앨범에 박진규의 연설 장면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겠냐는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설이 단순히 한 학생의 소감을 넘어 우리 학번 전체에게 진정성과 리더십이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렇기에 반드시 그 순간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설명했죠. 며칠 후 위원회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위원회는 제 요청을 만장일치로 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번 졸업앨범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땀에 젖은 채 연단에 서서 세상을 향해 진심을 외치던 박진규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그날의 연설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식 날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이 촬영했던 박진규의 응급처치 영상과 장일롱의 얼음물 사건 영상은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의 공식 디지털 기록물로 영구 보관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하버드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얼마 후 더욱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에서 박진규의 이야기와 그날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입니다. 가제는 얼음물 한 병이었습니다. 제작팀은 졸업식 날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며 그날 현장에 있었던 여러 학생과 교직원들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저 역시 제작팀의 요청을 받고 인터뷰에 참여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며칠 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고
저는 조촐한 내부 시사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목소리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으로 여러 번 등장했지만 제작진은 저의 사적인 삶을 보호해주고 싶다는 약속대로 제 이름이나 얼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객석에 홀로 앉아 스크린 속에서 재현되는 그날의 기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작은 증언이 잊힐 수도 있었던 그날의 진실이 거대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목격할 수 있었던 제 두 눈에,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모든 순간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제 우편함에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낯선 디자인의 우표와 항공 우편 스티커.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진규가 한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영문으로 쓰인 편지에는 박진규가 한국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었는지에 대한 애정 어린 회고와 함께 그의 고결한 선행과 진심을 미국 사회에 용기 있게 증언해준 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국경을 넘어 전해진 따뜻한 진심이었고, 저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가슴 벅찬 뭉클함을 느꼈죠. 그 편지를 시작으로 곧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를 감동시킨 한국인 학생, 그리고 그의 진심을 증언한 미국인 친구. 에이미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쑥스러웠지만 박진규의 진심 어린 행동이 그의 뿌리가 있는 고국에까지 알려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은 무척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규의 성장 과정과 철학을 심도 있게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졸업식 날의 핵심 증언자로서 제 목소리 인터뷰를 꼭 담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수화기 너머의 PD에게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제 인생을 뒤흔든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유서 깊은 장학재단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온 것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버드에서 직접 보고 느낀 글로벌 리더십과 진정한 나눔의 의미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파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누군가의 앞에서 강연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세상에 단 한 조각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항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졸업식 날,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제 작은 선택 하나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강연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며칠 후, 저는 뉴욕에서 열린 하버드 동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칵테일 잔을 든 채 낯익은 얼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뒤에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졸업식 날보다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 보이는 환한 미소를 띤 박진규가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연단 위에서 스치듯 눈이 마주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우리의 침묵 속을 흘렀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박진규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꼭 한번 만나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날 졸업식 날 당신 덕분에 저는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에 박진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에이미 씨, 저야말로 꼭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연단에 섰을 때 저는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그저 동정이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제 마지막 질문에 그 수많은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들려요라고 외쳐주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목소리의 주인이 에이미 씨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난 당신이 제 연설에 가장 먼저 진심으로 반응해줘서 마지막까지 연설을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영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역시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는 침묵의 행동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용기 있는 목소리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 모를 영향자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행사장 한쪽에서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졸업식 날의 불안하고 굳은 표정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감사가 담긴 환한 미소로 가득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인생에서 그 어떤 상장이나 증명서보다도 소중한 제 삶의 전환점을 증명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뉴욕 동문 행사에서 박진규와 운명처럼 재회한 이후 제 삶의 방향은 더욱 확고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평생을 걸고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명예를 좇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세상에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실질적이고 따뜻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했죠. 저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 기록들과 그곳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사회복지학, 대학원 지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학 에세이의 제목은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음물, 그리고 진심.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그날의 강렬한 경험을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앞으로의 다짐을 모두 담아 진솔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모교인 하버드로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 입학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연이었는데 강연의 주제는 졸업식장에서 내가 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패기 넘치는 신입생들 앞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1년 전 박진규가 서서 세상을 향해 외쳤던 바로 그 강당의 연단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날의 모든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목격이 저라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곳에서 4년 동안 수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본 것을 어떻게 증언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제 강연을 듣고 있던 청중 속에서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조용히 안경을 벗고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차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선택한 이야기였고, 제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써 내려갈 제 삶의 연설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강연을 마친 후, 저는 제가 만든 작은 봉사, 동아리 움직이는 사람들의 멤버들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은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는 진심은 움직인다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자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대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 예를 들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인증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하버드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전국의 여러 지역 사회로까지 잔잔하지만 힘있게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모두의 관심사였던 박진규의 행보는 역시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로즈 장학생으로서 보장된 월스트리트의 최고 로펌이나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워싱턴 D.C. 에 있는 한 작은 비영리 단체, 즉 인권 문제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법률 지원을 돕는 NGO의 활동가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날의 믿음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저와 박진규에게는 여러 언론과 단체로부터 인터뷰나 강연 요청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의 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조용히 우리의 자리에서 눈앞에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카메라 앞에서의 한순간의 외침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뜨거웠던 졸업식은 이미 1년 전에 끝났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진짜 졸업,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진규의 전설적인 졸업 연설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바로 다음 날, 저는 한 유력 뉴스 채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어제 단 한 병의 얼음물에서 인생 전체를 배웠습니다. 지난 4년간 하버드에서 배운 그 어떤 위대한 고전이나 복잡한 이론보다도 그 한 병의 물이 제게는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저의 이 짧은 인터뷰는 박진규의 연설과 함께 엮여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박진규는 마침내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길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란 속에서 움직일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었고, 제가 두려움 속에서 목소리를 낼 때 누군가는 가장 먼저 뜨겁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심의 연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방송으로 지켜보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리더십은 한 명의 비범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에 용기 있게 반응하고 서로의 선한 행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수많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향곡과 같다는 것을요. 졸업식 날의 그 뜨거운 소라는 이제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이제 저와 박진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은 결코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고된 삶으로 써내려가는 치열하고 아름다운 연설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설은 이제 막 첫 문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